자, 일단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몇 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자산은 크게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요. 비유동자산은 다시 크게 첫 번째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할 내용이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투자자산에 대한 얘기. 자,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취득할 때부터 무슨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자, 우리 근데 회계에서 배울 때 앞에서도 그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자산은 항상 무슨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좀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투자 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자, 내용 한번 볼까요? 137페이지에 투자 자산 보시면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 중에 여유 자금에 대하여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러한 자산을 투자자산이라 한다. 즉,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투자를 목적으로, 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보유하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 한다. 자, 첫 번째 분류해 보시면 장기 금융 상품이 나와요. 장기 금융 상품.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1년 이내면 투자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거나 적금을 넣거나 예금을 넣으면 장기로 넣는 게 이자가 많아요? 단기로 넣는 게 이자가 많아요? 장기로 넣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예금 중에 장기로 넣어놓은 것들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금융상품, 정기 예적금 등 재무상태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지 않는 거, 1년 넘어가는 거요. 근데 정기 예적금 중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장기성 예금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정기 예금으로 쓰거나 정기 적금으로 쓰거나 정기 예적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개정 과목을 사용할 때. 근데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뭘로 하라고요? 똑같은 건데 1년이 넘어가면 얘네들을 그냥 통틀어서 장기성 예금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되셨나요? 얘네들은 1년 이내, 얘네들 1년 넘어가는 거, 장기성 예금. 두 번째, 유가증권 중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간으로 유가증권을 사게 되면 뭐라고 했었죠?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이외에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것들에 대해서는 뭘로 분류를 하고 있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얘기 잠깐 할까요? 원래 처음에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샀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분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년 중에 처분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대변으로 만기 보유 증권을 없애고요. 자, 처분을 해버릴 거면 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을 이제 실기를 해볼 때 알겠지만 우리가 개정 과목을 쓸 때 매도 가능 증권을 쓰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동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 두 가지가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도 똑같아요. 유동자산이 하나 있고
투자자산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 내년 중에 만기가 돌아온다. 그럼 내년 중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뭘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얘는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게 없어지고 내년 중에 현금화가 될 거다. 그래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예전에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자, 66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66페이지에 중간에 단기 투자 자산 설명할 때 회사가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및 자, 여기에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원래는 투자 자산으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내년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원래 처음에는 장기간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 매도 가능 증권도 원래는 장기간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했는데 얘가 내년 중에 처분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똑같이 유동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인 만기보유증권도 있고 투자자산인 만기보유증권도 있더라. 매도 가능 증권도 투자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더라. 되셨나요?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원래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이었어. 근데 내년 중에 처분할 거야. 그러면 이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 못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앞에서 유가증권 설명할 때. 다른 거는 재분류가 가능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안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라서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가증권 중에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유가증권은 그 얘기고요. 3번에 투자 부동산. 시험에는 얘가 제일 자주 나오는 편이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면 토지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음 아까 1번에 장기 금융상품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 했었죠. 장기 대여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거. 1년 넘어가는 거. 자, 이런 게 더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자, 밑에 내려오시면 이번에 유가증권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요. 취득원가 내용 보세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 앞에서 단기매매증권 설명할 때 다 했던 얘기예요. 그죠?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다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자, 138페이지에 보유시 과실에 대한 회계 처리. 그래서 우리가 채무증권을 사면 채무증권을 사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이자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하면 된다? 이자 수익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고 밑에 지분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게 되죠?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을 현금 배당을 받으면 그냥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고 주식 배당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회계 처리는 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수량과 단가만 새롭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다 했던 얘기예요. 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가 유가증권 정리했잖아요.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과 주식과 채권으로 나뉘고 주식은 다시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은 무슨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자, 여러분들 또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하죠, 뭐. 자,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주식인 지분증권과 채권인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공채도 있었고, 사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채도 있었고, 지방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는 입장이라고 볼게요.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은 무슨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채권도 어떠한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뭘로 붙이기로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기로 했고 자,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거나 지배할 목적 또는 타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면 자, 미치는 경우에는 뭘로 하자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주식을 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식을 샀는데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도 아니라면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목적이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얘는 당좌 자산에 해당해요. 금방 처분을 할 거라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얘는 단기간에 뭐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채권을 구입하게 돼도 단기 매매 증권. 자, 내가 채권을 구입하면서 얘는 처음부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샀는데 단기 매매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게 아니라면 뭘로 하라고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기타 목적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얘만 당좌 자산에 해당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투자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배운 거고, 지금은 이제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요, 전산세무 2급까지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거나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주식을 사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샀는데 부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따로 처리하는 거고 수수료 비용.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가격에 포함시키라는 거 얘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두 번째 거기 단락에 보면 3번 유가증권의 기말 평가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말 결산일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건 배웠죠?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기말에 평가를 해서 가격이 올랐으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던 거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도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 보면 옆에 평가액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영업 외 손익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년 안에 처분할 거였었잖아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 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회계에서 발생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을 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를 해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 나긴 났어. 근데 언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야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손익이. 맞죠? 근데 아직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1년 안에 처분할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발생된 미실현 보유 손익에 대해서는 그냥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실현은 아직 안 됐지만 어차피 조만간에 실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옆에 평가 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걔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일이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를 하게 되면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걔는 어차피 1년 안에 처분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처분할 때까지 손익이 발생은 했으니까 기록은 해놔야 돼. 근데 실현은 몇 년 후에 실현될지 몰라요. 언제 실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처분해야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넣어 놓는다? 자본 항목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에다가 넣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도 미실현 보유 손익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도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1년 안에 처분할 거기 때문에 그냥 실현된다라고 보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실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현되는 시점 언제? 처분할 때까지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말고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보관한다. 자,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밑에 보면은 공정가액으로도 하고 원가법으로도 한다고 나와 있죠. 이거는 시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정가액을 모르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으면 공정가액을 모른다. 공정가액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뭘로?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하지 않는데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은 처음 살 때 의도가 뭐예요? 만기까지 그냥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시마다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장부가액은 상각 후 원가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는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사채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평가, 기말 평가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4번에 유가증권의 처분이에요. 자, 유가증권 처분에 대한 얘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처분 시에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 않죠. 처분 시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빼라고 그랬고요.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다 더해주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게 이론에 아까 잘 나온다고 얘기한 거 있죠?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매도할지 모름 이래놨죠? 장기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매입가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준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기말에 평가를 할 때 단기 매매 증권도 그렇고 매도 가능 증권도 그렇고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손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 평가 손익을 단기 매매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실현됐다고 가정을 하고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발생한 미실현 보유 손익을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계속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은 같은 얘기예요.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뭐 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예제가 13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2-18번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같이 해놨는데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백두의 다음 거래를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를 각각 분개하고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에 부분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요거는 생략할게요. 부분 재무 상태표는 볼 필요가 없고 분개만 해볼게요.
1번 2020년 10월 1일에 주 한라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과 매입 수수료 10,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한라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장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얘는 두 가지를 다 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10월 1일 날 이쪽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해보고 이쪽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얼마너치 산 거죠? 8,000원씩 100주를 샀어요. 그죠? 그러면 80만 원어치를 산 거죠. 80만 원.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10,000원까지. 뭘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81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란 얘기고. 두 번째,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81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시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취득가에 대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2020년 12월 31일 날 주 한라의 주식의 공정가액이 주당 9,0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자 12월 31일 날 자 8,000원 주고 샀던 게 얼마로 올랐어요? 9,000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1,000원씩 100주 얼마가 늘어요? 10만 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 늘었다. 무슨 자산? 단기 매매 증권이 10만 원이 늘었다. 늘어난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일이라서 뭐 해봤더니 평가해봤더니 이익이 났더라. 10만 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만큼 늘어나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100주를 8,000원씩 주고 샀는데 수수료가 10,000원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럼 자산 금액이 포함을 시켰죠? 그러면 얘는 8,100원짜리 100주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수수료를 따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10,000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8,000원짜리 100주를 가지게 되는 형태고요. 그러면 8,100원짜리가 9,000원으로 올랐으니까 9만 원, 900원씩 100주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9만 원이 늘었다. 늘어난 이유는 매도 가능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9만 원. 자, 또 중요하게 나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영업 외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얘도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하지만 얘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자본 항목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데 반영을 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3번. 2021년 3월 31일에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현금 수취했대요. 그러면 배당 받으면 뭘로 현금 배당은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 한 주당 100원씩 100주니까 얼마를 받았나요? 10,000원을 받았네요. 현금 받았으니까 그냥 현금 10,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같아요. 그냥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해주시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건 같아요. 자, 다음 2021년 7월 30일 주 한라의 주식 5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증권거래세 등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까다로워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단기 매매 증권 내가 지금 얼마짜리를 몇 주 가지고 있어요? 8,000원짜리 100주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9,000원짜리 100주를 가지고 있나요? 장부상에. 원래 8,000원 주고 샀는데 올랐었잖아요. 그죠? 평가했을 때. 그래서 이때 우리는 9,000원짜리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맞죠? 장부상에다가. 그런데 지금 9,000원짜리를 7,000원에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빼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변에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겠죠? 얼마짜리 몇 주가 나가는 거예요? 9,000원짜리 50주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건 45만 원어치가 나가요. 근데 얘를 7,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빼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는 얼마만 들어오게 돼요? 35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 10,000원 빼고 34만 원만 들어왔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얼마가? 11만 원이 손해내네요. 맞죠? 그래서 손해니까 얘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된다. 이 얘기.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어려워요. 자, 얘도 아까 8,100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평가하면서 9,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9,000원씩 몇 주?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9,000원짜리를 7,000원에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45만 원어치 나가는 건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될 때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얘를 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없어져야 돼요. 맞죠? 실현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100주에 대해서 9만 원이었죠? 맞죠? 100주에 대한 평가 이익이 9만 원이었는데 50주만 처분하니까 4만 5천 원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오게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수수료 떼고 34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보유하고 있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처분할 때 실현이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요. 되셨죠? 그런데 얘는 그러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자, 얘 살 때 얼마 주고 샀죠?
한 주당 8,100원씩 주고 샀죠? 근데 지금 얼마에 처분하고 있어요? 7,000원에 처분하고 있죠? 그럼 얼마가 한 주당 얼마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1,100원? 1,100원씩 몇 주? 50주. 그런데 모두 나갔어요. 수수료 나갔죠? 그러니까 손해가 커지죠? 그래서 총 얼마가 손해예요? 6만 5천 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손해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얘는 11만 원 손해죠. 근데 얘는 6만 5천 원 손해죠. 자, 근데 이게요, 어차피 이게 똑같이 다 1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얘나 같아요. 근데 1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전체로 보면요. 보세요. 10만 원 이익 났죠? 그죠? 수수료 10,000원 떼줬죠? 그죠? 그리고 손실이 11만 원 났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만 손해예요? 이 영업의 수익으로 10만 원, 영업의 비용으로 10,000원, 영업의 비용으로 11만 원, 그러면 2만 원이 손해죠? 결과적으로 보면. 맞죠? 그럼 얘 잘 보세요. 얘도예요. 지금 현재 6만 5천 원이 손해가 났죠? 맞죠? 그런데 요 안에 4만 5천 원 이익 들어있죠? 4만 5천 원만 없앴으니까. 그러면 4만 5천 원 이익은 아직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얼마만 손해예요? 2만 원만 손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이 평가 이익을 어느 해에 포함을 시킬 거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 외에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올해 실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뿐이지 처리하는 방법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시험에 요게 잘 나와요. 요게. 실기 문제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론 문제로 잘 나와요. 요거. 근데 실기 문제로는 요런 문제가 나와요. 요런 문제.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분계 문제 1번이요.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3억 원, 3억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1억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으니까, 그죠? 뭐라고 해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어치를 샀어요? 3억 원어치 샀죠? 자, 3억 원어치를 사고 이 중에 얼마는 1억은 현금으로. 자,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1억 원은 현금으로 썼고요.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어요. 근데 상품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음 발행하면 뭐라고 했었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상품이 아니니까. 얼마? 2억을. 자, 그리고 취득세 1,000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 납부했죠? 취득세는 언제만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취득할 때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취득 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산 금액에 포함하기로 했죠? 그래서 3억 1,000만 원짜리 투자 부동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8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네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으니까 얘도 뭘 샀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을 샀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3,800만 원어치.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보시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은행에 가서 은행아 나 당좌예금을 좀 가입하고 싶어 그랬더니 얘네가 담보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담보 없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당좌예금 가입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 하면 너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보증금을 넣어놔. 그러면 수표 발행 당좌예금 만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당좌를 개설하기 위한 보증금을 넣어놓게 되면 얘는 수표를 발행해도 못 꺼내요. 보증금이니까. 언제 꺼내갈 수 있다고요? 당좌예금을 해지하고 너네랑 이제 거래 안 해 라고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당좌 개설 보증금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있긴 하지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좌 개설 보증금은 개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특정 현금과 예금, 그냥 현금과 예금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800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830만 원을 현금 입금하여 국민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수표 용지와 약속금 용지를 교부받았다. 밑에 써있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당좌 예금 계좌 개설 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고 써있어요. 못 써요. 못 꺼냈어요. 그래서 얼마를 830만 원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뭘 가져다 냈어요? 현금으로 입금했죠? 현금. 다음 4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5천만 원에 대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어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자산으로 변경한대요. 원래는 처음에는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하기로 했대요?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돼서 얘를 투자 자산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샀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샀을 때는 토지라고 해서 사놨겠죠? 그쵸? 근데 얘를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으로 뭐가 없어지면 되고 토지가 없어지면 되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금액은 5천만 원. 다음 5번.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2022년 3월 31일이고 시장성은 없다 그랬네요. 1,000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채권을 사면 뭐라고 하는 거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죠. 얼마나치? 1,000만 원어치. 자, 아직이요. 쓰지 마세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1,000만 원. 그런데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만기 보유증권을 구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이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산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1,00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142페이지의 객관식 문제 볼게요. 자,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요?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실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자본 항목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보세요. 장부가액이 공정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낮을 경우죠. 그럼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다. 솔직히 저는 이것도 틀렸다고 봐요.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했는데 앞에서 설명하면서. 자, 유가증권의 종류는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네 가지로 분류하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네 가지잖아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있고 만기보유증권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맞는 답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평가이다.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채권은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단기매매증권이냐, 매도가능증권이냐, 만기보유증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자, 그렇게 고쳐놓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장부상 금액을 공정가액에 일치시켜야 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1번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요 얘기 자주 나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요 얘기 잘 나와요. 다음 2번 보세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아니죠. 단기매매증권은 따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단기매매증권은.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 2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본 항목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보관한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고. 3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다. 맞죠? 다음 4번.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맞죠? 이건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에는 1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다음 3번. 다음은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단,
단기매매 증권의 경우는 매입 가격으로 한다. 맞죠? 단기매매 증권만 수수료나 이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포함을 한 가액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다음 2번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는 내가 제공한 자산에 시장 가격이 없어요. 근데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은 있어요. 그럼 취득원가를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항상 공정가액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 얘기로 보시면 되고 3번 해보세요.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 가격이 없으면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공정가액이 없으니까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공정가액이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하면 되는 거고, 공정가액으로. 4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요? 아까 무슨 법으로 평가하라고 그랬었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라고 했잖아요. 공정가액.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유가증권 후속 측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맞죠? 조금 전에 했던 말이고 다음 2번 매도가능증권 중에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맞죠? 공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원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3번 만기보유증권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할 때는 장부금액과 만기 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채 설명할 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다음 4번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와 상각 후 원가 중에 선택하여 평가해요? 만기보유증권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상각 후 원가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거래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산을 구입할 때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그 자산 금액에 포함한다 그랬죠? 누구만 빼고 단기매매 증권만 빼고 그 문제예요. 그래서 1번에 기타의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에 가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따로 처리해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틀렸고요. 다음 6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맞죠? 다음 2번 매도가능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맞죠? 원래 처음에 샀을 때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지만 내년 중에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단기순이익에 포함되면 안 되죠. 어디에다가 넣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라고 그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4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7번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채무증권은 취득할 경우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죠. 자, 맞고요. 2번 단기매매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죠. 상각 후 원가법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3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4번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 뭐에 대한 괄호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뭐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 단기 손익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괄호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뭐에 대해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계속 비슷한 얘기 하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이론에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비슷하게 나와요. 말만 조금씩 바뀌어서.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다음의 개정 과목 중에서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것. 자, 배당금 수익은 실현이 된 거죠. 배당이 들어왔으니까. 외환 차익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건 환율 차이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 있어요. 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고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은 지금 처분하니까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 이익에 해당한다. 맞죠?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 아까 우리 배운 거 내용만 따진다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종류는 앞에서 우리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드렸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재평가 잉여금,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 네 가지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다음 중 결산의 평가 시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자, 단기매매증권은 결산일이 되면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품도 시가를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만기보유증권은 시가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다음 주관식 1번. 다음은 주세무의 매도가능증권 거래로 인한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주식회사 세무는 2020년 1월 16일에 주 회계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 2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대요.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7일에 주식회사 회계의 주식 50주를 9,000원에 현금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뭐 처음 하시는 거니까 분개부터 일단 다 해볼까요? 1월 16일 날 뭘 샀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을 샀어요. 그죠? 얼마너치를 산 거예요? 얼마씩?
10,000원씩 100주니까 100만 원에다가 수수료가 발생했었죠? 수수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포함시키기로 했죠? 그러면 102만 원어치 매도 가능 증권을 샀어요. 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수수료까지 현금으로 102만 원. 그런데 다음날 1월 17일 날 이 중에 50주를 9,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얼마짜리 몇 주 가지고 있는 거죠? 100주잖아요. 그러면 얼마짜리? 1,200원짜리. 그죠? 1,200원짜리 100주를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1,200원짜리를 9,000원에 처분을 하죠. 그러면 대변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짜리? 1,200원 곱하기 50주. 그러면 51만 원어치가 나가죠. 나가는 건. 근데 얘를 9,000원에 처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9,000원씩 50주 45만 원. 그럼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와요? 45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얼마가 손해예요? 6만 원이 손해인가요? 6만 원이 뭐가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굳이 이렇게 분개를 해서 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게 최초 취득가액이 얼마죠? 1,200원이죠? 이걸 얼마에 처분하고 있어요, 지금? 1,000원에 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손해예요? 1,200원씩 손해죠? 몇 주? 50주. 그러면 6만 원이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처분 손실을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중간에 설명을 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처분 손실이나 처분 손익을 물어볼 때는 최초 취득가액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서 빼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6만 원이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